안녕하세요. 예금보험공사 슬기로운 노후를 위한 경제금융교육의 이혜성입니다. 100세 시대, 과연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볼 텐데요.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전선에서 역사의 굴곡을 직접 경험하고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강조하고 계신 오종남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수 시대를 맞은 우리 한국인들의 노후를 고민하고 있는 경제학도 오종남입니다. 와, 너무 멋진 자기소개를 해주셨네요. 경제학도 교수님, 예금보험공사와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인연이라기보다 예금보험공사와 우리 나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에 출범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예금을 했는데 은행이 금융기관이 망해서 예금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96년에 출범한 예금보험공사가 생긴 1년 남짓 지나서 외환위기가 오는 바람에 맞아요. 은행도 망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예금한 은행 예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을 때 제가 청와대에 비서관을 했으니까 마치 외환위기가 올 거를 예견이라도 했듯이 예금보험사를 설립한 꼴이 됐습니다. 오, 정말 신기하네요. 예보가 출범한 다음 해에 IMF가 터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청와대에 계셨던 거니까 그때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의 경력을 제가 오늘 미리 좀 찾아봤는데 정말 이 한국 경제사의 중심에 서 계셨더라고요. 이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그 시절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경제 관료로는 31년 살았고 지금 20년 동안은 제가 민간 부문이지만 경제 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네. 600달러였습니다. 1년에 600달러 가지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에 공직을 그만두고 민간 부문에 옮길 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00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제가 경제 관료를 했는데 가장 뼈아픈 경험이 뭐냐 하면 네. 가장 뼈아픈 경험이 뭐냐 하면 95년에 우리나라가 10,000달러가 됐거든요. 네. 10,000달러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과분하게 지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년 만에 30년 이룩한 한국 경제 발전을 정확하게 3년 만에 외환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게 97년 말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니어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아니 나라가 망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내가 예금해놓은 은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 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사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제가 경제 관료로서 지금 50년 일했는데 그중에 가장 뼈아픈 경험이 97년도에 외환위기의 경험입니다. 그동안 좋은 경험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가장 뼈아픈 경험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게 저에게도 참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혹시 그때 IMF 사태와 요즘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외환위기는 왜 왔냐?
제가 IMF 상임이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네. 가장 듣기 거북한 말이 IMF 사태, IMF 위기입니다. IMF는 한국을 구해주려고 와서 구해줬더니 계속 IMF가 한국 경제 위기를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IMF에서는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지 IMF 위기가 아니에요. IMF는 외환위기를 구해주려고 온 거죠. 네. 자, 그거는 잠시 농반 진반 말씀드린 거고, 진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겁니다. 왜 외환위기가 왔다고요? $10,000가 셌을 때 우리 가슴 속에 생긴 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공에 취했기 때문에 3년 만에 위기가 온 거죠. 교수님께서는 일찍이 경제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경제금융교육에서 금융만 빼면 경제교육입니다. 경제교육은 우리나라에 언제 시작을 했냐 하면 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네. 그 당시 물가는 2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올라가도 물가가 오르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구매력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경제교육을 받아야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는 악순환 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서 1980년에 경제교육을 시작했을 때 제가 경제교육기획관실에 있었으니까 경제교육이라는 것과 인연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은행, 저축은행도 상호신용금고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금융에 관한 교육도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환위기 때 출범한 예금보험공사야말로 경제교육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금융교육은 주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오늘날 경제금융교육을 하게 된 거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IMF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2010년부터 미래 소비자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요즘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화두인데요. 반대로 이 시니어들에게 강조되는 게 바로 금융 문해력인 것 같아요. 주니어들에게는 문해력이 조금 떨어진다면 시니어들에게는 금융 문해력이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죠. 이 시니어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금융 문해력의 강조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장을 잡고 돈을 벌면은 평생 하는 일이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그리고 나서 남는 여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전체 모은 재산 가운데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제일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네. 얼마가 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굴려서 돈도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또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노후에 대비해서 집 말고도 어느 정도의 돈은 모아 두어야 되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들도 금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지고는 이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문해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까 일반적인 문해력을 처음에 설명드리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거는 태어나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한글로 써 있는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시니어 분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 넣고 찾고 이자 받고 하는 거는 다 해요. 네. 그러나 금융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 가서 통장에다가 예금 넣고 찾는 건 많이 아니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지만이 돈을 벌어다 줄 건가. 네. 금융 문해력은 그냥 은행에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있는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또는 내가 은행에 저축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저축하는 게 또 더 많은 소득을 갖다 줄까. 이런 거를 조금 공부해 두는 게 좋지 않겠냐. 그게 금융 문해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금융 문해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노후 대비까지 해갈 것인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겠네요. 그렇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도 꾸준히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고 계신 건가요? 지금까지도? 그럼요. 세상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제 공부한 걸로 나 공부 끝났다 이런 건 없어요. 금융 상품도요. 물건이 자꾸 새 상품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 상품도 자꾸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새로 좋은 상품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도 중 한 분이신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 연세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신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히 열심히 일하는 민족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아니 노인 빈곤율 1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우선 OECD라는 게 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OECD는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잘 사는 나라의 클럽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그 무렵에 $10,000가 됐을 무렵에 이제 95년, 6년 무렵에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소위 그거를 선진국 클럽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노인 빈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노인 빈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50번째 인구가 갖는 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소득의 반도 못 버는 사람의 비율을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빈곤이라는 게 뭐 세끼 먹고 살 게 없다는 빈곤 개념이 아니고, 네. 그거는 우리가 나라 전체로 보면 해결했잖아요. 네. 그런데 쉽게 말하면 25번째 해당되는 사람의 소득보다도 낮은 노인이 얼마나 있느냐고 봤을 때 OECD 전체 평균에 비해서 2배, 3배 정도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많다,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이제 그 질문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 이야기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 지금 노인이 누굽니까? 세 끼 밥도 못 먹던 이 나라를 네. $35,000가 넘는 나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사람들이잖아요. 주역들이죠. 주역들이죠. 근데 그 주역들이 왜 지금 이렇게 빈곤율이 높다고 하느냐? 네. 자식에게 올인하느라고. 자기 자신의 노후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성장할 때 옆집을 보면요. 네. 평균 형제 자매가 6명이었어요. 그리고 1960년만 하더라도 네. 평균 수명이 52세였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은퇴하더라도 자식이 6이니까 큰아들 내 집에서 큰며느리가 눈치하면 둘째 아들 내 집에 갔다가 딸네 집에 갔다가 이렇게 자식 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거 보고 내가 늙으면은 자식들한테 의지할 수 있겠지 하고 자식을 위해서 올인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자식들 자기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의지할 수는 없지. 오래 살게 됐으니까 직장은 또 나왔지. 소득은 없지. 빈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노후 대비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을까요? 그래, 노후가 늙기 전에 죽어버렸으니까.
평균 수명이 1962년에 52세였기 때문에 환갑잔치가 거창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84세예요. 84세에 무슨 환갑잔치예요. 70잔치도 할 게 없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노후가 됐을 때 자식 보험이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자식한테 올인한 거죠. 자기 노후는 준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게 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나는 이미 시니어인데 그러면 나는 이제 죽으라는 얘기냐. 근데 지금도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이 안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회보장금을 못 받고, 그리고 무료 급식소에 와서 하루 한 끼로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종로 상가에 가서 무료 급식을 하다 보면 멀쩡하게 생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와서 한 끼로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는데, 네. 모르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내 자신의 노후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꼭 드리고 싶어요. 다른 네. 부류는 나는 아직 멀리 남았는데 지금부터 노후를 생각하라니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 당신 30살이다. 지금 현재 정년제도에 의하면 60세까지 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30년 벌어요. 근데 요새 90세까지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년 벌어서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1년 벌어서 2년 살아야 되는데, 노후 준비가 나는 빠르다?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고 오늘이라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OECD의 다른 국가들 중에 노인 빈곤율이 높지 않은 다른 선진국들은 문화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나라처럼 자식에게 올인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도 동물이라고 치면 동물조차도 자기 새끼에 대해서 목숨 바쳐서 보호하지 않는 동물은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자기 자식을 자기화해서 마치 대리만족하는 것처럼 모든 걸 바쳐서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노인에 비해서 빈곤율도 높고 자살률도 높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100세 시대에는 나이에 따라 준비 포인트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생애 주기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과 전략이 필요한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세대 차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네. 지금 우리 예상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날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요새? 맞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셨고 부모님은 중진국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우리 세대는 선진국에서 그래요.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은 1952년 3월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새끼 밥도 못 먹는. 우리 큰딸이 태어난 대한민국은 1978년에 태어났으니까 1977년에 1000달러니까 1000달러는 넘는 중진국이었어요. 우리 큰손자가 태어난 2007년은 2005년에 2만 달러였기 때문에 선진국에 태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나라인 거죠. 하나는 지지리도 못 사는 후진국이었고 중간에는 중진국이었고 지금 태어나는 2007년부터 태어난 사람들 2004년부터 2만 달러니까 완전히 선진국이잖아요. 그쵸. 아니 태어난 나라가 다른 사람끼리 세대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다른 거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잖아요.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는 AI 같은 건 안 하고 살면 안 돼? 안 하고 살면 되죠. 그러면 손자가 무시하겠죠. 이제는 공부하지 않으면 쫓아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자한테 무시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장수라는 단어 뒤에 괄호 넣기를 하잖아요. 장수 뭐 넘버원 1번을 저는 장수 리스크라고 오래 살게 된 위험이라고 이렇게 다 오래 사는 게 바라는 축복일 거라고 뭐 생각지도 않았지만 다 소원했잖아요. 오래 살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장수가 축복일까요? 리스크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20, 30대는 훨씬 더 긴 시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 무슨 벌써부터 노후 이야기야? 이게 아니다. 혹시 이 드라마 아세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게 참 드라마가 얼마나 중요한 교육 재료입니까? 거기서 한번 생각이 잘못되면은요. 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부장은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사람이겠어요? 그걸 표준 삼으면 안 되죠. 지금 맞습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자라난 과정도 다르고 그래요. 내가 미리 말씀드리면 내가 결론에 말씀드리려다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 이혜성 아나가 하셔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좋은 일만 있으세요. 그런 거짓말은 없다. 파지티브 띵킹,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네.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거짓말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그죠. 그게 긍정적 자세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시험 보면 다 합격합니까? 2대 1이면 반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안 할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마주치게 되는 돌이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요. 인생 행로에. 돌멩이는 둘 중에 하나예요.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 딛고 일어서면 디딤돌. 그래서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내가 1살 때니까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었으니까 휴가도 못 와서 아들 얼굴을 못 보고 전사하신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왜 아버지가 없지? 허구한 날 운들 아버지가 살아옵니까? 나는 아버지 없는 거를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그 대신에 당신의 목숨을 바쳐도 시원찮을 정도로 하나뿐인 아들을 뒷바라지하신 어머니 덕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살다 보면 앞에 돌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돌을 딛고 일어서서 디딤돌로 만드는 게 결국은 노후 대비의 지름길이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현재 버는 돈을 그때그때 탕진해버리는 일종의 탕진잼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정도로
저축하는 습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출을 줄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저축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옛날에 국민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가 돼서 잘 안 들리지만 네. 국민학교에 6년 동안에 국어하고 산수를 배워요. 국어 시간 6년 동안에 배운 거는 뭘 배우냐? 주제 파악을 배우는 거예요. 산수 6년에 배우는 게 뭐냐? 분수를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든 주제 파악과 분수를 지키고 사는 게 방법이에요. 내가 지금 벌어들인 소득이 얼만데 네. 내가 현재까지 모아놓은 돈이 얼만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차를 바꾼다. 비싼 물건을 산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60 넘어서 소득 벌기가 힘든데 네. 60 넘어서 소득 없는 삶을 지금 30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천은 어렵다. 내 친구가 뭐 샀다고 해서 내가 산다. 내 친척이 뭐 했다고 해서 뭐가 산다. 이게 아니고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고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게 얼마인지를 감안해서 생활을 하는 거를 제가 권하고 싶고 그게 국어 시간과 산수 시간에 배운 주제 파악과 분수라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들이 현재 더 중요한 이유가 요즘은 SNS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맞아요. 남들의 사진들을 끊임없이 보잖아요. 저 친구가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고 무슨 맞아요. 차를 타고 맞아요. 다니고 어떤 맞아요. 집에서 살고 어떤 해외여행 갔는지. 그래서 휩쓸리기 참 쉬운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교수님께 세대 간의 단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 간의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주니어와 시니어 간 연계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의 경륜이 압도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야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말해도 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지식이 낮다? 세상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MZ세대가 네.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MZ세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고 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내 아들, 딸들이 지금 주역이고 나는 이미 후선에 물러나 있는데 아니 내가 주역을 이해하다니 내가 어떻게 주역인 내 MZ세대와 함께 더불어 살까 하는 거를 시니어 세대가 연구해야 되는 거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렇잖아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새 MZ세대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어렸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꼰대라 그래요. 응? 세상이 바뀐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세상을 더 잘하는 게 아닌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경험이 경륜이 말해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과 후 세상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스마트폰에 꼰대 세대는 뭘 씁니까? 전화하는 데밖에 안 써요. 거의. 근데 애들은 지금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더 지혜롭다? 더 현명하다?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갭을 줄이려면 공부해야죠. 그래서 금융 경제 교육도 필요한 거고요. 아,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만에 하나 금융기관이 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예금보험도 1억 원으로 늘렸다더라. 이것도 들어서 참고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2019년 5월에 영국의 에코노미스트 잡지에 꼰대라는 단어가 영어로 실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옷이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충고하는 사람. 그걸 반대로 말하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청했을 때 충고하는 사람을 멘토라 그러는데 청하지도 않았는데 충고하는 사람을 꼰대라 그러는데 항상 내 친구들에게 청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네가 멘토가 된다. 근데 바빠가지고 야 그렇게 살면 되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바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해서 40대 후배에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말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사람이 교수님 제가요 지금 이런 환경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답해주면 나보고 멘토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 사람한테 답을 주는 우를 범하지 않아요. 꼰대가 안 되려고. 교수님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연금 고갈 문제가 이슈였잖아요. 연금이라는 말 자체를 내가 오늘 좀 고쳐드리려고 그래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라 그러니까 다 국민연금 받는 줄 알아요. 지금 반밖에 못 받아요. 왜 그런 거죠? 받는 사람의 평균 얼마 받냐? 10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무늬만 국민연금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에 의지해서 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쓸 때 네. 이렇게 쓴 거예요. 아까 자식 보험 안 된다 그랬죠? 네. 나라에, 자식과 나라에 기대지 않는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노후를 꿈꾸라고 쓴 거예요. 연금에도 그러니까 기대면 안 된다. 설령 연금이 고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금 수입만으로서 노후를 살겠다. 이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식으로 가다가는 너무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네. 연금마저도 고갈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 기대하기 힘듭니다. 결국은 네. 노후 독립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경고장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들어서 겁주는 말이 아니고 현실이 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들 뭐 되겠어요?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자, 슬기로운 노후 독립. 나이 드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네, 그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태도로 내 앞에 놓인 도를 맞이할 것이냐. 걸려 넘어질 거냐, 딛고 일어설 거냐. 그걸로써 나는 연금 고갈된다는 시대에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해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다 이 노후 자금 싸움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교수님께서 이 연금 혜택은 절반도 못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노후 자금을 마련을 해가야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1등인 거예요. 네. 여기 써놨어요. 자식도 나라도 구제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되냐?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경제교육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나의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된다. 이게 내가 사는 집뿐만이 아니라 금융소득도 눈사람 모으듯이 금융도 모아야 되고 금융소득도 모아야 되고 또 금융소득으로부터도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어오는
그런 방식을 찾을 거냐 하는 거를 기성복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맞춤복을 만들어서 실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나이가 들수록 예금 적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평균 수명이 52세, 60세 때는 예금 적금 들어가지고 뭐 쓸 데도 없었고 모아놓고 죽으면은 유산이 되는데 유산 많으면 자식들끼리 싸우기나 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금 적금에 금융 교육을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융 생활을 할까 이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경제교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고 2025년 9월부터 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노후 상품을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수님께 세대 간의 단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 간의 통합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학도이신데 행복에 대해서 또 역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이 분모를 줄이면 행복을 키울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나온 김에 제가 만든 행복 지수와 행복에 이르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행복 지수는요.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거 해서 쭉 적었더니 10개 있다. 그중에 내가 이룬 거는 7개고 못 이룬 거는 3개다. 그러면 행복지수 얼마예요? 70이잖아요. 10개 중에 7개 이루고 3개 못했으면 행복지수 70이겠죠. 네.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3개 못 이룬 거 내가 달성해야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다 3개를 채웠어요. 그럼 행복지수가 얼마가 될까? 사람들은 3가지로 갈리는데 100 아닙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지수가 줄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행복지수 높아졌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 1년 동안에 어떻게 바라는 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원하는 거 10개 그냥 없을수록. 있다면 뭐 100이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늘었냐. 50% 늘었으면 150분의 100이니까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아졌겠죠. 그러네요. 바라는 게 점점 더 많아졌으면. 그러니까 행복에 이르는 비결 1번. 바라는 걸 조절하는 거다.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내 동료에게 바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이 늘어나지 않을까. 2번,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르쳐요. 어떤 비교하지 말라. 내가 이제까지 강의하면서 엄마들에게 큰애가 태어날 때 몇 킬로였어요? 아직까지 한 사람도 태어날 때 몸무게를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 튼실하게 태어났는지 약하게 태어났는지 비교하려고 그런 건데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인데 왜 비교하지 말라 그래? 그 대신에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왜 여고 때 자기보다 공부 못했는데 지금 잘 사는 친구만 위로 쳐다봐?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체조하면은 목 운동하죠? 위만 쳐다봅니까? 옆으로도 돌립니까? 아래도 쳐다봅니까? 그게 목 운동이에요. 그래서 목 운동을 하라, 비교할 때.
그래서 옆을 돌아보면은 나만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힘든 사람 많습니까? 다 힘들죠. 그렇죠. 다 힘들죠. 그럴 때 위안을 받는 거죠. 아, 나만 힘든 게 아니네. 또 아래도 쳐다보잖아요. 목 운동하면. 네. 쳐다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럴 때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위안을 받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두 번째 비결일 거다. 세 번째,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 이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행복에 이르는 비결, 바라는 걸 조절하자, 감사하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배려하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목 운동이라고 하셔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싶었는데 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양옆과 아래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라는 네. 말씀이셨네요. 그 다 체조 시간에 배운 거예요. 교수님께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의 변화가 너무 빠른 요즘 스스로 금융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금융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경제 금융 교육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경제 교육이 됐건 경제 금융 교육이 됐건 교육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를 지금 가르치겠다는 거야. 이렇게 거부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경제 금융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교육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슬기로운 노후 독립을 위해서는 네. 내가 경제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걸로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각자가 자기 치수를 재가지고 맞춤복을 짓겠죠.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사람한테 맞는 기성복 지금부터 줍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시킨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이렇게 장수 시대를 맞아서 장수 리스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고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게 된 세상에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공부도 동기부여가 중요하듯이 경제금융교육도 스스로 이게 왜 필요한지 네. 인식하는 그 네. 태도를 길러주는 네. 방향이 맞는 거네요. 네. 이야, 정말 저는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제와 금융에 대한 말씀만 들을 줄 알았는데 노후 준비라는 게 그냥 돈만 열심히 모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이 넓이도 넓혀가는 태도의 문제라는 태도의 거를 문제예요. 네. 확실히 느끼게 된 것 태도의 같습니다. 네. 명언이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한 가지를 고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은 진정한 자식 사랑은 나에 대한 투자다. 나의 노후 대비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노후 독립을 위해서는 자식도 나라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근데 계속해서 남을 탓해요. 우리나라 말 중에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어요. 너 때문이야. 이러고 상대방을 지적하면요. 한 손가락은 하늘 욕하고 있고요. 세 손가락이 나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라는 나라대로 최선을 다할 거고 그렇다고 오늘부터는 다 불효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가장 나의 노후를 준비할 사람은 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 노후 준비에 집을 사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내용 중에 반을 차지하는 금융이라는 역할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경제금융교육에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노후 준비는 이제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여러분의 든든한 내일을 저와 예금보험공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